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대적인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의 공급을 막아 국가의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국은 물론이며 러시아조차 반도체 공급 부족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본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중국을 거쳐 러시아까지 대량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 겉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척했던 일본의 이중성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인데요. 니케이 신문은 자체 조사 결과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13개월 동안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일본제 반도체 규모는 최소 1,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규제해온 일본의 관련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3월 일본 정부는 미국 제재에 호응하며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성능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반도체의 경우 처음부터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니케이는 러시아 통관 자료를 입수해 2022년 2월 24일부터 2023년 3월 31일 사이 반도체 수입 기록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일본제 반도체 거래는 밝혀진 것만 89건에 200만 개가 넘는 반도체가 러시아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제 반도체가 러시아에 대량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 댐 붕괴 피해 복구를 위해 약 64억 원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자마자 나온 것이어서 일본을 더욱 머쓱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뒤에서 러시아의 반도체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수세에 몰린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위안화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입니다. 일본은 그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 자신들의 위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군비 경쟁이 가열되자 이 경쟁에 올라타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겉으로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뒤로는 사할린 석유가스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심지어 중국의 위안화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안화 거래가 국제무역과 대금 결제에서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과 밀착 관계를 위해 애쓰는 일본이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일, 즉 국제무역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받은 것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에서 달러를 대체할 무역결제 대금으로 위안화를 지원하면서 대금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을 그렇게 비난했던 일본이 위안화로 배당금을 받은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속을 챙기려는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할린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러시아 사할린 섬에서 진행되는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돼 현재 본격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제재 이전의 사할린 프로젝트 배당금은 1년에 2번 정도 싱가포르 은행 계좌를 통해 달러로 이체됐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달러 결제 네트워크가 차단되면서 새로운 배당금 결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올해 초 러시아 법인은 사할린 프로젝트의 배당금을 지불하기 위해 새로운 송금 경로를 만들었는데요. 러시아는 최근 위안화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지분을 보유한 일본 무역회사에 배당금을 지불했습니다. 일본이 위안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위안화는 국경 간 송금에 대한 특정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도 선호하는 결제 통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배당금을 받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더구나 러시아 극동에너지 개발 사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대대적인 제재를 받게 되자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영국과 네덜란드 등 다른 국가들은 철수했던 사업입니다. 쉘은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에 이어 사할린2 사업의 2대 주주였고 연간 100만 톤을 도입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사업에서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도쿄가스를 포함한 일본 회사들은 현상 유지를 택했는데요. 위안화 결제까지 받고만 것입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포탄까지 지원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상전의 핵심인 155mm 포탄 등 탄약을 주로 미국으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에서는 원료가 될 화약이 부족해 포탄 제조에 차질을 빚었고 일본이 일정량의 화약을 제공한 것인데요.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을 제조하는 미국에 포탄의 원료가 되는 일본산 화약을 제조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방위장비 이전 3원 측의 운용 지침까지 어겼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방위장비 이전 3원 측은 방위장비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민간용으로도 널리 쓰이는 화약은 수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빈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제사회에서 군사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이후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일본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본에게 군사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반도체와 자원입니다. 결국 일본은 군사적 영향력과 반도체, 러시아의 자원,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가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으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결국 핵무기까지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러시아에 전술 핵무기를 도입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 TV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핵폭탄을 순차적으로 받고 있다. 이 폭탄들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보다 위력이 3배나 된다. 핵무기 사용 조율에 푸틴 대통령과 전화 한 통하면 충분하다. 그야말로 선전포고에 가까운 발언인데 여기에 일본까지 콕 집어 언급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핵무기가 해외에 배치되는 것은 옛 소련 붕괴 후 해외 배치 핵무기의 국내 이전이 완료된 1996년 이후 무려 27년 만의 일인데요.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군축회의 속행회의에서 한국 등 44개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벨라루스 배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지만 푸틴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핵무기 재배치와 동시에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로 지정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의 제재에 맞서 대일 전승일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일본과 갈등을 빚어온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의 명칭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전승 기념일로 변경하는 보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과 일본 NHK 방송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단순히 2차 대전 종전일로 불리던 9월 3일의 공식 명칭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와 2차 대전 종전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9월 3일은 옛 소련 시절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전승 기념일로 기렸던 날인데 당시의 명칭을 되살린 것입니다. 핵 배치와 동시에 일본을 군국주의로 재지정하고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일본이 우크라이나 내 특별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래 서방과 협력해 러시아를 상대로 현대 러일 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비우호적 활동을 펼쳐왔다고 비난하면서 2차 대전 종전일 명칭 변경의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그토록 전쟁 가능한 국가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로 지정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핵 사정권에 일본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